원리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생각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가함과 지루함의 원리론이라고 부제를 붙인 첫 번째 장에서는 한가함과 지루함의 출발점을 찾으려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시작해 볼까? 어떤 주제든 가장 먼저 언급한 선구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선구자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한가함과 지루함을 고찰했던 사람 중에서도 제일 처음 언급하고 싶은 것이 17세기 프랑스 사상가 브레즈 파스칼이다. 최근 발표된 지루함론으로 노르웨이 철학자 라르스 스펜젠의 지루함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도 참조할 만큼 무척 뛰어난 저서이다. 스펜젠이 지루함에 대해서는 최초의 위대한 이론가로 꼽은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다. 스펜젠은 파스칼의 분석이 17세기에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도 못할 만큼 현대적이라고 평가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파스칼의 분석은 정말로 탁월하다. 너무 훌륭해서 읽다 보니 셈이 날 정도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실제로 파스칼의 지루함 분석을 살펴보자.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16세 때 원추곡선 시론을 발표했을 만큼 조숙한 천재 수학자이다. 두 번의 회심을 거치면서 신에게 자신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종교 사상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팡세라는 저작, 그리고 그 책에 등장하는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구절 때문이다. 파스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생각하는 갈대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간은 한 그루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그렇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이 구절만 읽는다면 파스칼이 휴머니즘 넘치는 사상가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인간의 힘을 믿고 가슴이 뜨거우며 온화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법도 하다. 실제로 팡세를 펼쳐보면 그런 이미지는 단숨에 날아간다. 파스칼은 상당히 냉소적인 인물이었고 세상을 우습게 보는 면이 있었다. 그런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한가함과 지루함에 대한 곧자르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기분 전환에 대한 분석이다. 지루함과 기분 전환에 대한 파스칼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불행은 누구라도 방에 꼼짝 않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저 방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당최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서 굳이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만다. 파스칼은 이렇게 생각했다. 먹고 살 만한 돈이 충분한 사람이 이에 만족한다면 괜찮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느긋이 방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 따라서 굳이 사교 모임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도박에 빠져 돈을 잃기도 한다. 그 정도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인간의 불행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충분한 재산을 지닌 사람이 굳이 거금을 들여 군대 요직을 사서는 바다나 적진의 포위망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에 처한다. 물론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다. 어째서 일부러 그러는지 답을 찾는다면 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방에 혼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일을 참아내지 못한다는
즉 지루해한다는 의미다. 파스칼에 의하면 이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천이다. 파스칼은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비참함이라고 부른다. 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라는 실로 하찮은 이유가 불행을 불러온다고 한다. 불행을 불러온다고 한다면 분명 인간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존재다.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지금부터 파스칼의 분석이 재미있어진다. 인간은 지루함을 견딜 수 없기에 기분 전환을 할 대상을 찾는다. 도박에 빠지거나 전쟁을 하거나 명예로운 직책을 원한다. 그것뿐이라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만 인간의 비참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루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찾는 것뿐인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굳게 믿어버린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한다. 무슨 의미일까? 파스칼이 들었던 사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냥이란 꽤나 힘든 일이다. 하루 종일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산을 헤매고 다녀야 한다. 목표한 사냥감과 금방 마주친다는 보장도 없다. 운 좋게 사냥감을 발견한다 해도 길을 쓰고 쫓아가야 한다. 그리고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일이 일비한다. 이렇게 힘든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파스칼은 짓궂은 장난을 생각해냈다. 토끼 사냥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토끼 사냥 가는가? 그렇다면 이걸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토끼를 건네주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될까? 상대방은 틀림없이 언짢아 할 것이다. 토끼 사냥을 가려던 사람이 자신이 목표로 하던 토끼를 손에 넣었는데 왜 싫어할까? 답은 간단하다. 토끼 사냥을 가는 사람은 토끼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냥이란 무엇인가? 파스칼은 이렇게 답한다. 사냥은 사거나 받는 식으로는 갖고 싶지도 않은 토끼를 쫓아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일이다. 사냥감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지루함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더 나아가 비참한 인간의 운명을 외면하고 싶어서 사냥하러 간다. 사냥하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불행한 상태에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달래주는 사건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인간은 사냥감을 손에 넣는 일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사거나 받는 식으로는 원할 리도 없는 토끼를 손에 넣는 일이 진짜 행복이라고 믿는 것이다. 파스칼은 도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한다. 매일 조금씩 도박을 해서 지루하지 않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일 아침 그가 하루에 딸 만큼의 돈을 건네줘라. 그러면 당신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셈이다. 당연하다. 매일 도박하는 사람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말을 좀 더 일반적인 어법으로 공식화해보자. 이는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원인을 구별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욕망의 대상이란 하고 싶다, 갖고 싶다는 마음이 향해 있는 대상이며 욕망의 원인이란 하고 싶다, 갖고 싶다는 욕망을 인간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이유이다. 토끼 사냥에 적용해 본다면 욕망의 대상은 토끼다. 토끼 사냥을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토끼를 향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끼를 갖고 싶어 사냥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은 토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가 바라는 것은 불행한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외면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토끼 사냥에서 토끼는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욕망의 원인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냥하면서
토끼가 갖고 싶어서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욕망의 대상을 욕망의 원인과 착각하는 셈이다. 도박에서도 마찬가지로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원인을 구별할 수 있다. 도박하고 싶은 욕망은 이익을 얻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도박하고 싶다는 욕망의 원인은 아니다. 매일 돈을 줄 테니 도박을 그만두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는 돈을 벌고 싶어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라도 도박의 원인은 방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루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비참함을 외면하고 싶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원하기 때문에 땀을 흘려가며 토끼를 쫓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을 감수하며 도박을 한다. 그런데도 인간은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원인을 착각한다. 그래서 토끼를 갖고 싶어서 토끼 사냥을 간다고 굳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느낌조차 든다. 지루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선택할 수 있는 기분 전환 중에서 각자에게 어울리는 것을 선택할 뿐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분명 조건은 있다. 기분 전환은 열중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왜 열중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할까? 열중할 수 없다면 어떤 사실에 생각이 미치기 때문이다. 기분 전환의 대상을 손에 넣는다면 자신이 정말로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스칼은 기분 전환에는 열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열중해서 목표물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원인 사이의 구별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욕망의 대상을 욕망의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열중할 수 있는 사건을 원한다. 자신을 속인다고 하지만 심각한 뜻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인간은 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반드시 기분 전환을 원한다. 즉, 지루함이란 인간이 결코 떨쳐낼 수 없는 병이다. 그런데 이 병은 토끼 사냥이나 도박처럼 열중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간단히 피할 수 있다. 여기에 인간이 지닌 비참함의 본질, 즉 인간은 이토록 간단히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지금 우리는 파스칼의 말을 빌려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마치 이런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는 듯이 말이다. 앞서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원인을 구별했는데 이는 정말로 편리한 구별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응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당신은 자신이 지닌 욕망의 원인과 욕망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군 이라고 지적할 만한 일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주칠 것이다. 그러나 토끼 사냥과 도박과 같은 기분 전환에 열중하는 사람을 향해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틀림없이 파스칼에게 한 소리 들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욕망의 원인과 욕망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만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어서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이기에 예컨대 당구대 위에서 구슬치기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다음날 친구들에게 게임에서 이긴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자들 역시 지금까지 누구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해결해노라고 동료 학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서재에 틀어박힌다. 또한 너 문제는 바로 그 점이야 라고 남에게 충고하고 지적하는 일에 몸이 부서져라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 역시 이렇게 해서 스스로 현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런 것을 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다. 사냥과 도박은 분명 기분 전환이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행복해지지는 않아 라고 다 한다는 듯 지적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기분 전환이다. 게다가 마지막 유형의 사람은 앞서 살펴본 욕망의 원인과 대상에 대한 착각을 깨달아서 자신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다고 파스칼은 말했다. 기분 전환에 대한 파스칼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앞질러 언급해 두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욕망의 대상과 욕망의 원인을 착각하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다 안다는 듯 그 사실을 지적하는 자는 더 어리석다. 파스칼이 말하는 바가 너무나 정확하기에 셈이 난다고 말했던 의미가 이해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파스칼에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기분 전환을 둘러싼 고찰 끝에 내놓은 파스칼의 해결책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해결책이란 무엇일까? 답을 들으면 맥이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신을 향한 신앙이다. 파스칼은 신을 믿지 않는 인간의 비참함, 신과 함께하는 인간의 지복을 이야기한다. 이는 결코 신을 향한 신앙이 중요하다든가 인간은 신을 향한 신앙에 의해서만 행복해진다는 식의 추상적인 서술은 아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비참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했다. 인간은 지루함이라는 병에 빠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시시한 기분 전환에 의해 지루함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불행을 불러온다.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신을 향한 신앙이다. 파스칼의 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 슬슬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넓혀보자. 파스칼은 어리석은 기분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열중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했다. 열중할 수 없다면 자신을 속일 수 없으니 기분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열중하기 위해 기분 전환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돈을 걸지 않고 룰렛을 하거나 토끼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장소에서 사냥을 하면 기분 전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기분 전환에 열중할 수 있으려면 돈을 잃을 위험이 있든가, 좀처럼 토끼를 발견하기 힘들다든가 하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이너스 요소는 넓은 의미에서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라는 말이 너무 강한 느낌이 든다면 부담이라고 해도 좋다. 기분 전환에는 괴로움과 부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지루해하는 인간은 괴로움과 부담을 추구한다. 우리들은 보통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하며 살아간다. 예를 들어 오래 걸어서 피곤해지지 않으려고 자동차를 탄다. 그러나 지루하면 혹은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일부러 부담과 괴로움을 찾는다. 힘들게 산을 걸어오르고 땀에 흠뻑 젖어서 누가 거저준다고 해도 반갑지 않을
토끼를 쫓는다. 다시 말해 파스칼이 말하는 비참한 인간, 방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지루함을 견딜 수 없어서 기분 전환할 일을 찾고야 마는 사람은 괴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인 것이다. 파스칼의 시대보다 늦은 19세기 프리드리히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수백만에 달하는 유럽 사람들은 지루함으로 죽어버릴 지경이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든 무엇에 의해 괴로워지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행동하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여러 철학자를 거침없이 인용했지만 파스칼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저서에서 파스칼을 121회나 인용했다고 하는데 위의 글은 파스칼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지루함에 대한 굳건한 인식은 17세기의 그 사상가와 근본적으로 통해 있다. 괴로움을 원한다. 괴로움으로부터 행위의 이유를 찾고 싶다. 지루해하는 인간은 이런 욕망을 품고 있다. 괴로운 것은 물론 힘겹다. 그러나 자신을 어떤 행위로 몰아넣는 동기가 없다는 사실은 더욱 괴로운 법이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른다는 지루함의 괴로움. 그것에서 도망치기 위해서라면 외부에서 주는 부담과 괴로움 따위는 비할 바가 아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이유를 부여받기 위해서라면 사람은 기꺼이 괴로움을 택한다. 실제로 20세기에 발발한 전쟁에서는 조국을 지키거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사명을 부여받은 인간들이 기꺼이 고달픈 임무를 받아들여 목숨까지 내던졌다. 즐거운 학문은 니체의 수많은 저작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데 신은 죽었다 라는 유명한 선언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신의 죽음을 선고하는 책에서 니체가 지루함에 대한 고찰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우연 이상의 무엇인가를 느끼게 한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내용은 바로 파스칼이 말했던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지닌 비참함이다. 니체는 지루해하는 수백만의 젊은 유럽인들에게서 괴로움을 바라는 욕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나중에 밝혀진다. 시대를 더 지나쳐보자. 20세기 대사건 중에 하나는 파시즘의 대두다. 파시즘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역사, 사상,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이라는 관점에서 파시즘을 살펴보자. 사실 니체가 분석한 수백만에 달하는 젊은 유럽인들의 마음이란 파시즘에 무척 가깝다. 참고하려는 것은 레오 슈트라우스라는 철학자의 분석이다. 독일에서 출생한 유태인이었던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한다. 망명하기 전 아직 독일에 머무는 동안 그는 파시즘이 독일에 대두되는 양상을 목격했다. 슈트라우스는 당시의 경험을 상세히 밝혔다. 그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상적 상황은 이러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는 근대 문명의 모든 이념이 궁지에 몰렸다. 그때까지 유럽이 선두에 서서 주도해온 근대 문명은 이성, 휴머니즘, 민주주의, 평화 등 다양하고 빛나는 이념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런데 그러한 이념을 내걸고 진보한 근대 문명이 무서운 살육을 경험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다. 어쩌면 근대 문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퍼져나갔다.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젊은 세대였다.
부모나 학교 선생들의 말, 게다가 책과 신문에 쓰여 있던 내용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닐까? 기성세대는 이성이야말로 중요하다.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지켜야만 한다.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열심히도 말했고 그런 이념을 강요하고 이를 신뢰하고 수호할 것을 강요해왔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근대 문명에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부모 세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이런 이념을 신봉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벽할 만큼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야 라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이념을 그저 믿기만 했다. 젊은이들은 낙담했다. 그리고 기성세대에게 강한 반감을 품었다. 너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념을 지키기만 하면 돼 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취했으면서 마치 너희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우리가 만든 것을 지키기나 해 라고 이야기할 따름인 주제. 이념이 위태로워졌어도 그들은 조금도 이런 상황에 대해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증오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신봉했던 근대 문명마저 증오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상황을 더 해야겠다. 당신은 공산주의가 강력한 지배력을 떨치던 시기였다. 부모 세대의 대다수가 근대 문명을 신봉하듯 공산주의 혁명을 믿는 공산주의자도 많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로 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에 의해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계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국가도 계급도 없는 세계, 빈곤도 전쟁도 없는 세계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그런 세계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세계를 두려워하고 증오했다. 그것은 개인이 매일같이 아주 작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계였다. 평화롭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즉 모든 것이 끝나버린 세계다. 그곳에는 더 이상 마음이나 영혼을 흥분시키게 할 만한 일이 없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명감에 불타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피와 땀과 눈물을 알지 못하는 세계인 것이다. 근대 문명을 믿는 부모 세대는 근대 문명으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했고, 공산주의자들은 곧 다가올 혁명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외쳤다. 어느 쪽을 따르든 젊은이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세계가 과연 젊은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젊은이들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본연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진지한 삶만이 그들이 바라는 생이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진지한 삶이란 긴급사태, 극한적인 상황, 결정적인 순간, 전쟁에 끊임없이 직면한 사회에서 체험하는 것이었다. 그런 곳에서야말로 생명을 걸고 무언가에 빠져드는 순간, 살아있다고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무엇인가 만들어낼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긴장, 긴급, 극한, 그 무엇이라 부르든 그들에게는 극도로 부담스러운 상태를 살아가는 것, 괴로움을 참아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한 것은 다름 아니라 니체가 혹은 그 이전에 파스칼이 진단했던 욕망, 즉 괴롭고 싶다는 욕망이다. 슈트라우스가 이 강연을 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1년이었다. 그 시점에서 이미 슈트라우스는
나치는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트라우스는 옳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무서운 사실을 말했다. 나치즘이란 파시즘을 갈구하는 욕망을 축소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치즘이 멸망해도 파시즘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욕망의 진원지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렇다. 토끼 사냥을 가는 인간은 사실 긴급 사태를 추구하는 사람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토끼 사냥으로 만족할지 파멸적인 전쟁까지 추구할지는 시대 배경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끼 사냥을 하러 가는 사람을 파스칼처럼 어리석다고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지금까지 파스칼의 고찰을 토대로 논의를 심화했으니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의 출발점은 이해했을 것이다. 인간은 방에서 잠자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열중할 수 있는 기분 전환을 찾는다. 열중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은 괴로운 일도 꺼리지 않는다. 아니, 적극적으로 괴로움을 추구하기까지 한다. 이런 인식은 20세기에 경험한 무서운 정치 체제와도 연결되었다.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키면 좋을지,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 생각해 보려 한다. 그러기 위해 두 명의 철학자를 만나보자. 첫 번째 인물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버틀런트 러셀이다. 러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철학자로 라이프니츠의 철학과 철학사 등의 철학사부터 수학 원리와 같은 수리 철학까지 철학의 폭넓은 분야를 망라하여 저작을 남겼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한편 베트남 반전운동과 반핵운동에 종사한 평화운동가로도 잘 알려진 인류가 가장 자랑할 만한 위대한 지성인이다. 러셀은 또한 독자적인 방법으로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을 구상한다. 이는 그가 쓴 계몽서 중의 하나인 행복론에 드러난다. 이 책은 문고판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일본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이 읽히지는 않는 듯하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주제가 너무 쉬워서 지적 자극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은 실로 날카로운 시대의식을 근거로 쓰였기 때문에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러셀은 책의 첫머리에 행복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동물은 건강하고 먹을거리가 넉넉하면 행복하다. 인간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여겨지지만 현대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다 할 불편함이 없는 생활, 전쟁과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라면 진심으로 부러워할 만한 생활, 현대인은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가득 차 있는 듯 하지만 충족되지 않는다. 근대사회가 이룬 생활에는 무엇인가 어렴풋한 불행의 공기가 떠다닌다. 내가 논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현대인의 불행, 말하자면 음식과 집을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일상의 신체 활동이 가능할 만큼의 건강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엄습하는 일상적인 불행이다. 라고 러셀은 말한다. 어떤 이는 이를 사치병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기아와 빈곤과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불행에는 커다란 비일상적 불행과는 달리 독특한 참기 어려움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기아와 빈곤과 전쟁에는 확실한 외적 요인이 있고 혹은 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일상적인 불행은 외적 요인이 없다.
왠지 모르게 불행한데도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불행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다. 러셀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행에 대한 치료법을 제안한다. 러셀이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행복론은 1930년에 출판되었다. 즉, 러셀은 이 시기에 일상적인 불행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품고 있었다. 이 책의 끝부분에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지루함을 다루게 될 것인데 이는 지루함론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실제로 하이데거가 지루함론을 강의한 것은 1929년에서 1930년에 걸쳐서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이데거가 다루고 있는 내용도 러셀과 마찬가지로 음식과 주거가 확보될 만큼의 수입과 일상의 실체 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을 갖춘 사람들의 불행이다. 사실 이러한 일치는 하이데거와 러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놀라운 일이다.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견원지간이어서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20세기 대륙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러셀은 20세기 영미권의 분석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이 두 경향은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으며 두 진영 모두 상대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러셀이 서양 철학사에서 하이데거를 전혀 다루지 않았던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다. 또한 하이데거는 나치즘에 가담한 전력으로도 유명하지만 러셀은 반파시즘 운동의 활동가였다. 하이데거의 지루함론에는 그 이후의 행동을 예감하게 하는 논의가 가득하지만 러셀은 아마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대립했는데도 20세기 초반을 체험한 위대한 두 지성은 같은 시기에 똑같은 위기감을 품고 있었다. 꼭 짚어 말할 만한 불편함이 없는 생활에 자리 잡은 불행, 입 밖에 내어 말하기 어렵게 안개처럼 다가오는 지루함. 여기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두 철학자는 영국과 독일에서 동시에 이에 대해 대응하려 했다. 러셀의 지루함론을 실제로 살펴보자. 지루함이란 무엇인가? 러셀의 대답은 이러하다. 지루함이란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좌절된 상황이다. 무슨 말일까? 러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건이란 오늘을 어제와 구별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을 어제와 구별해주는 일을 추구한다. 만약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날이 된다. 즉, 사건이 일어나면 똑같은 나날의 반복이 단절된다. 그러므로 사건을 바란다.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지루해진다.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좌절된 상황이라는 지루함의 정의가 의미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사실을 눈치채게 된다. 지루한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오늘을 어제와 구별해주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사건은 오늘을 어제와 구별해 주기만 하면 된다. 즉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말이 된다. 불행한 사건이라도 좋다. 비참한 사건이어도 상관없다. 남의 불행은 깨소금 맛이라고들 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겁게 느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성격이 밑바닥부터 꼬여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깨소금 맛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는 기분은 다른 사람의 불행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도 포함된다. 지루해하는 인간은 어쨌든 사건을
지루해하는 인간은 어쨌든 사건을 바라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일마저 추구한다. 따라서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루함의 반대는 한마디로 쾌락이 아니라 흥분이다. 지루할 때 인간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루함의 반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틀린 말이다. 지루해하는 인간이 찾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흥분할 수 있는 대상이다. 흥분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 그렇기에 오늘을 어제와 구별해주는 사건의 내용은 불행이어도 상관없다. 지루해하는 인간은 흥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추구한다. 그만큼 지루함은 괴롭고 힘겹다. 니체도 말했듯 인간은 지루함으로 괴로울 바에야 오히려 괴로움을 추구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인간이 쾌락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쾌락이라는 단어가 조금 딱딱하면 즐거움이라고 해도 좋다. 지루해하는 사람은 때때로 어딘가에 즐거운 일이 없을까라고 종종 말한다. 그러나 실은 즐거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흥분시켜줄 사건이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의미하기도 한다. 즐거운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란 무척 어렵다. 또한 인간은 지루함으로 인해 흥분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란 즐거움, 쾌락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즐거움,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즐거움, 쾌락, 마음 편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를 진심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성경에 나온 유명한 구절을 빌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사건을 추구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을까가 된다. 러셀의 사상은 이 책이 밝히려는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에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 러셀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정말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러나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의문점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싶다. 행복론을 읽고 나면 어딘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는다. 러셀의 결론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러셀이 책의 2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도달한 해답은 바로 열이다. 즉 행복이란 열의를 가진 생활을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 러셀에 따르면 행복에는 두 종류가 있다. 어떤 행복은 누구라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행복은 읽고 쓸 줄 아는 인간만 누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동물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러셀은 각각에 대해 예를 든다. 먼저 어떤 인간이라도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그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두 인물을 소개한다. 한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졌지만 읽고 쓸 줄 모르는 우물 파는 노동자다. 그는 선거권이 주어지기 전까지 국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다. 그에게는 체력과 일이 주어져서 장애물인 암석을 깨트려 구멍을 파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러셀이 고용한 정원사였다. 그는 정원을 망쳐놓는 토끼와 1년 내내 전쟁을 벌였다. 정원사는 마치 런던 경시청이 볼세비키를 이야기하듯 토끼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지만 기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다.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토끼라는 놈들이었다. 지식이 있는 인간은 그런 단순한 기쁨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러셀에 의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그들과 똑같이 기쁨을 느낀다. 러셀이 예로 든 것은 과학자다. 과학은 그 의의를 널리 인정받고 있으므로 과학자는 자신의 과제에 정면으로 부딪혀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것은 극단적인 예다. 러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어쨌든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열의를 가지고 몰두할 활동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일, 취미, 더욱이 주의와 주장을 신봉하는 일 등의 열의를 품을 수 있는 활동은 얼마든지 있다고 러셀은 주장한다. 따라서 러셀이 제안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다. 행복의 비결은 이런 것이다. 흥미를 가능한 한 확장시켜라. 그리고 흥미를 끄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반응을 저기가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우호적으로 만들어라. 이대로도 훌륭한 결론이다. 이 결론 자체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의 결론도 러셀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지루해하는 인간에게 이런 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들은 나 역시 흥미를 끄는 사람과 사물에 대해 될 수 있으면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인물과 사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이다. 라고 반발할지 모른다. 게다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전환할 만한 것을 모이처럼 던져주며 삶을 연장시키는 현대의 문화 산업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러셀의 해결책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문화 산업이란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대하려 한다는 점까지 미리 계산해서 모의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러셀의 결론에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미 서론에서 가볍게 다루었던 문제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러셀에 따르면 열의를 가진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1930년 당시 유럽의 청년은 불행에 빠지기 쉽다고 러셀은 말했다. 유능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완성되어 있었다. 앞으로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내야 하는 신세계는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 청년은 불행에 빠지기 쉽다. 이에 비해 러시아의 청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다. 혁명을 겪은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운동이 일어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러셀은 당시 일본 청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인도, 중국, 일본의 청년들은 정치 상황 때문에 행복을 방해받고 있지만 유럽의 청년들처럼 내적인 장애물은 있을 리 없다. 즉, 정치 상황이 변하면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 또한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열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도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말로 충분할까?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자는 행복하며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 세계에 살아가는 자는 불행하다. 고 생각하면 그만일까? 만약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외적인 조건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면 유럽의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들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당시의 러시아와 일본의 청년에 대한 견해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과제가 부여되어 그로 인해 열의를 얻는 것은 진정한 행복일까? 열의를 가지고 몰두해야 하는 과업을 외부에서 부여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해도 좋을까? 열의만 가지면 그만일까? 지금까지 인류는 풍족한 사회를 일궈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벌였다. 그러나 러셀이 말한 대로라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했던 시대, 그때가 가장 행복했지라는
흔해 빠진 체념에 빠지는 것일 뿐이다. 풍족해진 후 열심히 일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에 담는다면 불행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상관없다. 그런 편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행복하다. 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 이는 러셀의 대답이 찜찜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외부에서 과제를 부여받아 열의가 생기고 행복해진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열의를 가질 수 있는 과제를 적당히 주면 되지 않겠는가? 젊은이의 에너지는 남아돌기 때문에 흥분할 만한 과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써버리게 하면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면 전쟁을 벌이면 된다. 아마도 열의는 행복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셀은 열의가 있어야 좋다. 열의가 있어야만 행복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사실 러셀은 자신의 결론이 지닌 문제점을 이미 눈치챘던 것 같다. 그는 열의를 기울인 즐거움과 취미는 대부분 근본적인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현실 도피가 된다고도 지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셀은 진정한 열의란 망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열의라고 여겨지는 현상이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와 망각을 위한 열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신세계 건설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기에 러시아 청년들은 행복하다고 왜 그리 쉽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 어째서 일본의 청년들도 정치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 신세계 건설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행복하다는 식으로 잘라 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얻어진 행복이야말로 단순히 도피와 망각을 위한 열의는 아닐까? 파스칼에 대해 살펴봤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방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열중할 수 있는 기분 전환을 찾는다. 그리고 욕망이 향한 대상, 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욕망의 대상과는 별개인데도 말이다. 신세계 건설이라는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가 파스칼이 말한 의미의 기분 전환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을까? 신세계 건설은 고상한 과제이기에 토끼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까? 둘은 동일하다. 다만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스칼이 말하는 기분 전환의 구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골칫거리인 기분 전환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당시 유럽 청년들을 러시아와 일본 청년들과 비교하는 관점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지금 유복한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를 개발도상국에서 땀투성이가 되어 일하는 젊은이들과 비교하여 후자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는 불행을 향한 동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불행을 동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불행에 대한 동경을 만들어내는 행복론 역시 옳지 않다.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을 구성하려면 특히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한다.